안녕하세요. 프랑스의 자존심, 전투기 라팔, 그리고 정말 무섭게 성장하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대한민국의 KAI.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가 바로 이 두 항공우주 거인의 현재와 미래를 정면으로 비교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리포트입니다. 2026년 1월 시장 데이터랑 KAI의 최신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기술 주권이라는 국가적 자존심, 또 성장성이라는 미래 가치, 이 두 개가 어떻게 격돌하는지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정말 재미있는 비교입니다. 두 기업의 성격이 워낙 달라서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에 좀 큰 그림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요즘 전 세계 자금이 항공우주, 특히 방위산업 쪽으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데 갑자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분쟁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지적하는 더 깊은 흐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 자체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바로 기술 주권에 대한 각국의 열망입니다. 기술 주권이요? 네, 이제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좋은 무기를 사오는 걸 넘어서요. 4.5세대 이상 전투기 같은 핵심 플랫폼을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기술 주권이라는 말이 여기서 바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했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부품 공급이 끊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다들 깨달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첨단 전투기를 실제로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이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기업들에게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프랑스의 다소 항공, 그리고 한국의 KAI. 네, 맞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이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게 두 기업의 현재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다쏘의 경우 인도네시아나 세르비아 같은 국가들이랑 대규모 수출 계약을 연달아 성공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시장에 딱 증명한 거죠. 우리는 돈을 아주 잘 버는 검증된 회사다. 현금 흐름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아, 이미 실적이 검증된 우량주에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쵸. 반면에 KAI는 좀 다릅니다. 폴란드의 FA-50 전투기 12대를 계약보다 훨씬 빨리 인도하면서 뭐랄까? 아, 그 조기 인도. 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이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성장 가능성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다소가 안정적인 현재 가치라면 KII는 폭발적인 미래 가치. 약간 기술주에 베팅하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안정성이냐, 성장성이냐. 시장의 관심이 딱 갈리는 지점이죠. 안정성의 다소, 성장성의 KAI. 와, 이 구도가 두 회사의 대표 제품 라인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두 회사를 항목별로 한번 직접 맞대결시켜 보겠습니다. 대표 제품부터 성격이 확 다르죠. 그렇습니다. 다성한 아주 명확한 두 개의 축, 그러니까 쌍두마차 체제예요. 하나는 프랑스 공군의 상징이자 주력 수출 상품인 전투기 라팔. 다른 하나는 전 세계 부호들이 타는 최고급 비즈니스 제트기 팔콘. 아, 팔콘. 네, 이 두 라인업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입니다. 반면에 KAI 라인업이 훨씬 다양하더군요. 약간 백화점 같은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포트포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죠.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KF-21 보라매를 필두로 해서 경공격기 FA-50, 고등훈련기 T-50, 수리온 헬기까지. 네, 그리고 기동헬기 수령까지 완제기 라인업이 아주 탄탄합니다. 특정 기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기술력 수준도 재밌습니다. 두 회사 모두 4.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좀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자료에서는 둘의 기술 수준을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혹시 정점에 도달한 4.5세대와 이제 막 4.5세대에 진입한 이 정도 차일까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리포트를 보면 다쏘에 대한 표현이 재밌어요. 그냥 4.5세대가 아니라 4.5세대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점을 찍었다. 네,
특히 라팔에 탑재된 통합 전자전 시스템 스펙트라나 여러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조종사에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센서 퓨전 기술.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잠깐만요. 센서 퓨전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조종사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개 화면을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게임처럼 하나의 지도에 적기, 아군기, 미사일 정보가 전부 쫙 표시된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레이더 화면, 적외선 탐지 화면, 지상 정보 화면, 이걸 조종사가 머릿속으로 다 조합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센서 퓨전 기술은 컴퓨터가 알아서 하나의 통합된 전장 상황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와... 조종사는 훨씬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닷소가 가진 완성형 기술의 힘이죠. 그럼 KAI는 성장형 기술이라고 봐야군요. 네, 리포트는 4.5세대 개발 주관사로 표현합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SA 레이더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선두주자인 닷소와의 기술 격차를 정말 무서운 속도로 좁히고 있는 상황이죠. ASA 레이더, 이게 또 핵심 기술이죠. 그럼요. 동시에 수십 개 표적을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어서 기존 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이런 걸 직접 개발해냈다는 것 자체가 KAI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또 기술주권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네요. 닷소의 가장 막강한 장점 중 하나로 엔진부터 레이더, 무장까지 거의 모든 걸 프랑스 독자 기술 생태계 안에서 해결한다는 점을 꼽았어요. 이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 아이탈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라면서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바로 닷소의 높은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투기에 미국산 핵심 부품이 딱 하나라도 들어가면요. 그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판매를 반대하면 우리가 아무리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닷소의 라팔은 그런 제약에서 거의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사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고 프랑스 정부만 허락하면 어디에든 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술 주권의 힘이죠. 와, 정말 막강한 경쟁력이네요. 그럼 KA는 이 부분에서는 아직 닷소에 미치지 못하는 거고요. 네, KI는 부품 국산화율을 빠르게 높여가고는 있지만 아직 엔진 같은 일부 핵심 부품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KI가 다른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입증한 게 있는데 바로 생산 경쟁력, 즉 납기 준수 능력입니다. 아, 폴란드 사례. 네, 앞서 말씀드린 폴란드 FA50 12대 조기 인도 사례는 KI는 한 번 계약하면 칼같이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를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준 계기가 됐죠. 하긴 최첨단 무기도 제때 받지 못하면 그냥 그림의 떡이니까요. 맞습니다.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 같은 이런 질적인 비교도 흥미롭지만 결국 시장의 평가는 숫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니 수주잔고나 시가총액에서 두 회사의 체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던데요. 네, 숫자를 보면 닷소의 위상이 느껴지죠. 수주잔고가 약 62조 원, KI가 약 26조 원이니까 2배 이상 많고요. 시가총액 역시 닷소가 약 32.7조 원으로 KI의 13.3조 원보다 2.5배 정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닷소가 수십 년간 쌓아온 역사와 기술적 프리미엄, 그리고 최근의 대규모 수주 성공이 시장 가치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샅샅이 뜯어보다가 정말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KI가 8.6%를 기록하면서 닷소의 8.3%보다 근소하게 높더라고요. 아, 그 부분을 보셨군요. 네, 보통 KI는 가성비로 알려져 있어서 저는 당연히 이익률은 닷소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이 지금 KI를 다시 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 KI에 대한 인식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영업이익률 8.6% 달성은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값싼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수익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한 셈이죠. 그렇군요. 시가총액의 차이가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반영한다면 이 수익성의 개선은 미래가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기업의 가치를 움직일 핵심 동력, 리포트에서 확인된 촉발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다쏘는 어떤가요? 다쏘는 한마디로 라팔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만 인도네시아하고 세르비아에서 30대의 추가 수출 계약을 확정 지으면서 역대급 수주 잔고를 쌓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쏘는 얼마나 더 수주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 폭주하는 주문을 어떻게 다 소화하느냐가 더 큰 과제가 됐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다들 주문은 이미 넘치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만드는 속도가 관건이다. 맞습니다. 현재 월 2대1 수준인 생산량을 3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공정혁신, 이게 앞으로 다쏘 주가의 가장 중요한 촉매가 될 거라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KI의 촉발 요인은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리레이팅과 제노코 인수,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꼽혔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영업이익률 8.6% 달성이 바로 수익성 리레이팅,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 기준 자체를 바꾸게 만드는 중요한 변곡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성통신 전문 기업인 제노코 인수는 KAI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회사가 위성 회사를 인수한다. 얼핏 들이면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제노코는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탑재체와 항공전자 분야의 강점을 가진 회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KAI가 제노코를 인수했다는 건 전투기만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항공전자부터 위성 시스템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서 이제는 하늘을 넘어 우주로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명확한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와, 미래 전장을 미리 준비하는 거네요. 그렇죠. 다영역 작전을 준비하는 거죠. 정말 KAI의 야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KAI의 가장 결정적인 미래 촉발 요인은 역시 KF-21이겠죠? 맞습니다. KF-21은 KAI의 미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료는 매우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6년에 KF-21의 체계 개발이 성공적으로 만료되고 이어서 첫 수출 계약까지 성사시킨다. 네. 그러면 현재 13조 원대인 시가총액이 15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중간에서 높음 수준이라고 분석합니다. 오. 그야말로 KAI의 미래가 걸려있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전통의 명가 다쏘,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며 우주로까지 뻗어나가는 성장주 KI. 자료는 이 두 거인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더군요. 다쏘 항공이 오랜 전통의 명품 항공사라면 KI는 가장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며 우주까지 영토를 넓히는 성장형 거인이다. 네, 그리고 현재 KI의 시가총액 13.3조 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더 이상 단순한 기대감이나 테마에 의한 주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2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기 시작할 26년. 이때가 KI의 기업 가치가 제대로 재평가받는 정점이 될 것이라는 게 이 리포트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저희는 4.5세대 전투기를 둘러싼 두 기업의 치열한 경쟁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료 속에서 KI는 위성통신 기업을 인수해서 우주로 나아가고 있고 다쏘는 무인 전투기 편대를 지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항공우주 산업의 진정한 승부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조종석에 사람이 타는 전투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과연 하늘의 지배력, 즉 제공권의 정의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회사 중 누구의 비전이 그 거대한 변화에 더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